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저는 옛날에 소금으로 양치질 하던 어른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치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아주 오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치약이 또 성분에 따라서 충치 예방, 치아 미백, 구취 제거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또 효과도 다양하다고 하고 프리미엄 제품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치약도 참 진화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 이 치약 산업이 요즘은 꽤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치약 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한창 이사철이지요. 요즘은 이사할 때 이런저런 품들일 일을 줄여주는 각종 서비스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사를 앞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건 좀 따로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죠. 대신 공부해주는, 그래서 대신 공부해주는 공부왕 이종훈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공부 주제는 치약? 네, 치약입니다. 갑자기 왜 치약 공부를 지난 1월 하셨어요? 27일에 식약처에서 2020년 의약품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이 통계 자료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판매 생산이 증대하면서 그동안 의학 외품 생산 1위를 달려왔던 2017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달렸던 치약이 3위로 밀렸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치약 시장이 보니까 2020년 생산액이 3,676억 원, 국내에 생산된 게. 이런 그 자료를 보면서 치약 시장이 이렇게 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1년에 3,600억. 네, 실제로 2019년에는 5,628억이었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줄었죠. 34% 감소했는데. 잠깐만요. 네. 치약 시장이 뭐 감소할 이유는 뭐예요? 치약을 덜 썼다는 건데, 아니면 2019년에 사재기를 해놨던가?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약처 자료에 해석은 없어요. 숫자만 있었어요. 다들 이거 민망하긴 합니다만.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니까 대체로 집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안 닫고 지내셨나? 아니요. 근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020년 후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구강 제품들이 판매량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구강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입속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입냄새도 나는 것 같고 텁텁하고 이래서. 어쩌고 2020년에는 오히려 치약이 줄었을까요? 2021년 생산액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치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치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게 국내 이 정도 시장 규모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좀 자료나 도서나 논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잘못했구나. 주제를 잘못 잡았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치과 전공의들이 쓴 논문은 몇 편 있더라고요. 치과 관련 서적으로 치약을 썼거나 아니면 화학 관련해서 치약도 화학품이니까 화학 관련해서 책이 몇 권 있긴 한데, 치약을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룬 책은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라는 생각 좀 했었고, 결국 이제 국내 통계청, 식약처 자료, 뭐 코트라가 발행하는 해외 시장 뉴스 이런 수치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소논문으로 아주 한 2편 정도가 치약을 소재로 해서 주제로 해서 그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을 다룬 게 있었는데, 한 그 논문은 석사 논문이었는데 85년에 나온 논문이라 너무 오래된 논문이라 좀 쓰기가 어려웠고, 2016년에 나온 논문 하나 좀 참고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이제 치약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치약 제조회사 콜게이트 아시죠? 그게 전 세계 넘버원이죠. 네,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콜게이트 전 세계 치약. 글로벌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미국 콜게이트 치약 쓴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물론 콜게이트 치약도 있긴 있습니다만 참 독특하게 국산품 많이 써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왜 국산품을 쓰는가? 이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국내외 기사 글들 좀 많이 썼어요. 썼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콜게이트가 우리나라에서 왜 좀 힘을 잃었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득세를 하는데 왜 그런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콜게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콜게이트와 똑같은 다른 대체제들이 많죠. 치약이 있었어요. 예. 초기부터. 아, 원래부터. 네. 실제로 콜게이트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치약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치약 발명. 우리가 보는 튜브에서 짜가지고 음. 이렇게 치약을 예, 예. 연고처럼 예. 쓰는 이 치약은 이 콜게이트가 처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소금 뭐 아니면 자일리톨 뭐 이런 걸 씹는다든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치약으로 사용했는데 1873년에 콜게이트사에서 치약을 그 연고제처럼 만들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팔았어요. 항아리면 우리 꿀단지 같은 네. 것처럼. 거기 담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칫솔을 그 항아리에 찍어가지고 푹 담궈서 마치 가래떡을 찍듯이. 그럼 그 뭐 액상이었던 물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무슨 죽 같은 거였어요? 아 지금처럼 약간 그 젤리형 젤 타입의 그런 타입이었는데 약간 젤 묽은? 타입이었는데 이제 근데 1892년에 예. 미국의 치과 의사인 워싱턴 셰필드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비위생적이다. 이놈도 라는 찍고 문제. 저놈도 그렇죠. 찍고. 온 가족이 막 그냥 푹푹 찍어가지고 쓰는 게 저게 그 칫솔도 비위생적일 수 있는데 저렇게 그렇죠.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물감 튜브에 영감을 받아서 튜브에 치약을 담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치과 의사가. 그래서 네, 근데 이 치과 의사가 개발한 기술을 콜게이트가 삽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라고 해서 사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튜브에 든 짜는 이 치약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치약을 만든 게 아니라 치약을 담는 튜브를 만든 회사군요. 그러니까 치약 자체는 이제 우리가 보는 치약 자체는 1873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사실 그 2차 대전 이전에 치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치약과는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치약의 함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소잖아요. 예. 근데 2차 대전 이전에는 불소를 넣지 않고 아, 뭐가 들어간지 잘 몰라요. 심지어 향만 나는 건가요? 세제를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누를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기야 뭐 뭔가 좀 깨끗해질 것 같다. 자주 닦으면 되죠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만들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치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썼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도 잘 안 닦았대요. 근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불소가 들어간 예. 소위 이제 세제 기술이나 합성 세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약이 크게 이제 그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나서 미국인들도 이제 우리가 이빨을 닦아야겠구나. 정기적으로 닦자라고 해서 하루 2번 이상 이제 이를 닦는 게 됐다라고 하고 말씀하셔서 미백제 같은 경우에 치아를 예. 밝게 해주는 미백제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중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미백 치약은 우리가 쓴 지가 얼마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치약을 주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루 치약 그러니까 치분이라고 하는데 예. 치분을 1889년에 일본 라이온사로부터 수입해서 쓴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예. 왕실이나 귀족들이 썼던 거고 뭐 일반인들은 쓸 엄두도 못 냈고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미군 부대가 생기면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콜게이트 치약이 나옵니다. 가루로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콜게이트 튜브요. 아 튜브. 네. 예. 콜게이트 치약이 나오는데 이 콜게이트 치약을 보니까 좋았겠죠. 좋죠. 근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 당시에 귀했겠죠. 워낙 귀하고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일반 서민들이 콜게이트 치약을 쓰지를 못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LG의 전신인 락키하악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때 뭘 팔았냐 하면 비누랑 세제 그리고 칫솔을 팔았어요. 치약도 잘 안 쓰는 나라에서 칫솔을 팔았어요? 네, 칫솔을 팔았는데 칫솔이 팔리겠습니까? 그냥 소금으로만 닦으려고 해도 칫솔이 필요할 수 있으니. 칫솔을 팔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치약이 없으니까. 예. 콜게이트 치약이 있긴 한데 미군 PX에서 뒤로 몰래 빼서 써야 되니까 예.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이 있어야 칫솔을 팔겠다라고 예. 해서 이 락키하악의 구인회 회장이 이러면 콜게이트 치약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콜게이트랑 똑같은 치약을 만들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지나서 1954년 10월에 시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맛이 너무 없어요.
원재료 뭐 들어갔는지도 잘 몰랐겠죠. 잘 모르죠. 콜게이트의 그 민트 향이 살질 예,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를 그 당시에 모르니까 결국에는 미국까지 가서 예. 콜게이트사에 가서 성분 좀 알려달라고 물어봐요. 가르쳐 주겠어요? 문전박대 당하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치약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가서 예. 우연히 콜게이트 치약 성분표를 다 보고 이거 민트 넣으면 되네. 라고 해서 화한 게 그게 예. 민트였다는 걸. 네, 스페어민트 향을 첨가해서 55년 가을에 드디어 이제 럭키 치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55년에 네, 국내 최초의 연고형 치약이고 실제로 55년에 이 럭키 치약이 콜게이트와 거의 뭐 싱크로율 한 99% 이상 비슷하게. 네. 하기야 뭐 불소 좀 넣고 민트 향으로 넣으면. 네, 됐는데 근데 아무도 안 샀어요. 그 치약을요? 네. 왜 미군 부대 PX에서 나오는 거는 좋다고 썼다면서요? 국산 제품이니까. 당시 국산은 불신을 갔으니까. 뭘 믿고 내가 이빨에다가 그걸 넣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뭘 믿고 그걸 집어넣어라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락키학에서 국산 칫솔과 국산 치약을 씁시다. 이른바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샘플 마케팅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칫솔 나눠주기. 치약 하나 사면 칫솔을 뭐 5개씩 주겠다. 예. 이제 이벤트도 하고.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 그 80년대 초반까지 네.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치약을 쓰지 않았어요. 80년대 초반까지.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럭키 치약은 3년 지나서 출시한 지 3년 지나서 콜게이트를 제쳐요. 제쳐 국내 1위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라든지 예. 도시 외곽 쪽 그리고 도시의 가난한 빈민들은 이 치약을 쓰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80년대에 그 유명한 페리오 치약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치약에 대한 인식이 별로 네. 그냥 안 쓰는 분도 있고.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 확 바뀌게 되죠. 페리오 치약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80년대까지 또 페리오 치약이 럭키 치약에서 페리오 치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까지 좀 긴 시간이 걸렸던 게 55년에 나온 제품 다음에 80년대로 바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치약 개발을 허용을 안 해줬어요. 허용을 안 해줬다고요? 네. 뭘 그걸 허용하고 말고 해요? 하면 하는 거지. 이게 그 7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예. 정부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신제품? 치약은 물가 품목, 물가 지수 산정 품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가격도 못 올리게. 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판매하게끔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정부 정책이 80년대 들어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치약 브랜드가 16개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갑자기 그때. 그래서 80년대 이전에 사실은 우리는 치약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 럭키 치약도 네. 기억나고 럭키 치약.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다양한 치약들도 네.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TV에서 치약 광고를 굉장히 다양하게 네. 했었던. 그러니까 이 럭키 치약이 어느 정도냐면 70년대에 럭키 지금의 LG의 총 매출이 71년 총 매출액이 75억 7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지금 LG 화학이죠? 예. 뭐 LG는 사실 못해죠. 이 돈만 가지고 LG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 75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8.3%였어요. 그러니까 LG의 14억 가까이를 운명을 좌우하는 상품이었군요. 예. 치약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약이 생기면서 소금 그릇 갖다 놓고 양치하던 우리 국민들이 이거 괜찮네, 써도 되겠네, 이거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사실 50년대에 우리나라는 1인당 치약 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80년대 들어서 1인당 192g의 치약을 사용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후에 치약에 대한 규제도 풀렸겠다. 국내에 정말 그 많은 업체들이 너도 나도 치약을 만들면서 이제는 정말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진짜 탈바꿈해 있습니다.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정말 치약 정말 다양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콜게이트가 세계 최초의 튜브형 치약을 만들었다는 예. 이유로 지금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국내 최초로 튜브형 연고제 치약을 만든 LG도 네. LG의 치약도 LG 생활건강이 지금 판매하는데 예. LG의 치약도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예요. 그러니까 선도자, 예. 선점의 효과가 이렇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약 시장은 1년에 한 3천억 원어치 정도. 네, 3천억에서 한 5천억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죠? 크지는 않아요. 네, 글로벌 시장은 규모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이거는 글로벌 시장은 올해 2022년도 예상을 32조 9,487억 원 정도로 전망하더라고요. 우리의 한 100배 정도네요. 그럼. 네. 예. 32조 정도 하고 있는데 이 32조 중에 40%는 콜게이트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치약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 연평균 한 5%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예. 고성장 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안 닦으시던 분이 닦으실 수는 있으나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전 세계 치약 시장의 한 100분의 1 정도 하는 거면 네. 지금 인구가 한 70억 되죠? 전 세계 그렇죠. 인구가? 70억 정도 되죠. 사실은 100배면 한 50억 정도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이 덜 닦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당장 뭐 예.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 음. 그 조선대 무역학과의 심재희 교수가 지난 2016년에 쓴 국내 구강식용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현황이라는 논문을 보면요. 예.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1인당 그 연간 평균 치약 소비량이 10개 정도 된다 그래요. 튜브로? 예, 튜브 10개 정도의 치약을 뭐 1년에 쓴다. 끝까지 안 쓰시는구나. 보통 몇 개 쓰세요? 그거 쫙그 빨래집게로 밀기도 하고 가위로 잘라 쓰고. 그렇죠. 그렇게 네. 써야지 치약은. 그렇게 쓰면 한 6개, 7개까지 쓸 수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4개에서 5개를 쓴대요. 1년에. 네. 예. 그리고 중국 농촌 지역의 인구 50% 가량이 치약을 쓰지 않고 양치를 한다. 치약을 아직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치약을 쓸 때는 치약은 콩, 그러니까 밥에 넣어 먹는 네. 콩이나 팥 네. 그 정도만 짜서 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치약 광고를 보면 쭉 붙이죠. 거의 뭐 송충이만하게 짜서 쓰는 걸로 나오죠. 많이 쓰라고. 많이 쓰고 또 사시라고. 일단 치약 광고 CF를 보면 치약이란 칫솔의 모든 면을 채워야 되죠. 가득. 네, 가득 채워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치과 의사분들 중에서 우리 이진우 기자처럼 반박하시는 예. 분들 계세요. 이빨은 치약이 닦는 게 아니라 칫솔이 닦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약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농촌 지역이 50%가 아직 안 쓴다. 이건 중국 시장이 아직 무한히 넓다는 거거든요. 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치약이 들어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2016년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왜? 사드 보복 때문에. 이른바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 잘 나가던 치약도 안 썼어요? 한국 화장품들이 거의 몰락을 했거든요. 한국 밥솥, 한국 화장품들이 거의 몰락을 했는데 그 2016년에 한국 치약은 347억 원치가 팔려나가면서 2015년 대비 125% 이상 상승했습니다. 판매량이.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국 치약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고 안 사는데 치약은 그냥 사든가 아니면 한국산인지 모르든가 그냥 넘어가든가. 한국산인지 알고 아는데도? 일부러 찾아요. 왜요? 한국에서 만든 치약이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이제 주겸이 들어간 제품들이 그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 주겸 치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한류스타 송중기 씨가 그 치약 모델로 중국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송중기의 저 깨끗하고 하얀 이를 나도 담고 싶어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치약은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국이 괜찮은 시장인 게 지금은 치약 관세가 3%가 붙는다 그래요. 근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2022년 올해부터는 2% 그리고 2024년부터는 관세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 프리미엄 제품인데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캄보디아나 이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 보면 지금 한국이 이 나라에 치약을 수출하는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뭐 30억, 뭐 4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제 4억 7천만 원치 치약을 팔고 있는데 수출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치약 수입 국가 순위 5위에 들어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이를 잘 안 닦으시든가 안 닦죠. 아니면 1위 치약이 뭐 거의 98% 차지하는 그런 시장인 1위 치약이 경우에도. 태국 치약인데 태국 예. 치약도 212억 원치밖에 안 팔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캄보디아나 베트남에도 공간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류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중국 사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우리 그러니까 한국 치약이 잘 팔렸거든요. 예. 그때도 한류 스타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한류가 인기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한국 그 치약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해봤습니다. 치약도 보니까 참 진화하지 않는 앞으로도 계속 치약 그럴 것 같은. 아 근데 진화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치약 튜브가 네. 재생 불가능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번에 공부하니까 처음 알았는데 예.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복합 재질이라. 앞으로는 재활용이 되는 재활용이 튜브. 되는 걸로 바꿔야 되고 이미 콜게이트사가 튜브를 그걸로 바꿨대요. 음. 근데 중국이나 EU 모두 지금 플라스틱 제로를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튜브는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치약 튜브는 그거야 뭐 튜브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치약 그건데 네. 그 내용물은 10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서.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요즘이 한참 새학기 앞두고 이사할 때지요. 예, 그리고 요즘도 매매가 줄어들긴 했다고 합니다만 이사하셔야 될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 이사를 앞두고 알아두시면 좋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누구나 이사는 또 하게 마련이고 이사와 관련한 서비스들은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트렌드 리포트 시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은 뭐 이달 말에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사 준비하시는 겸 뭐 저희 방송 콘텐츠도 같이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이사 준비하면서 예. 저 10년 만에 이사를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겠다 싶어서 이제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예. 요즘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발품 팔지 않고 이 손가락 몇 번 클릭하면 가능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알아보면서 또 청취자들께도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야 뭐 이사하면 아주 저 어릴 적 그런 때는 그냥 온 가족과 친인척 친구들 모아서 어디 저 뭐 하나 수레 하나 끌고 거기에 그냥 다 밀고 그랬다고들 하던데. 이불에다가 보통 짐을 다 싸고 했죠. 얇은 이불에다가.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사도 여러 가지가 다양한 있는데 서비스들도 생기고. 네. 뭐 가장 많이 이제 그 1년 중에 가장 이사가 많은 시기가 2월이라고 해요. 하긴 학기 시작하기 전에 얼른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예. 가장 비싼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삿짐 센터 잡기가 가장 비싼 날. 2월 중에 이삿짐 센터 잡기 제일 비싼 날. 네. 2월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가 제일 비쌀 것 같고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모든 그 달이 가장 비싸고요. 네, 그렇겠죠. 2월 중에는 28일, 올해는 28일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하필이면 저도 그날 이사를 하는데 28일 월요일인데요, 저긴. 그렇죠. 월요일인데 그 전전날이 일단 이틀의 주말이 있고 네. 이사한 다음 날이 또 3.1절 국경일이 있기 때문에 요날 딱 이사하고 하루 또 정리하고 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월급날, 말일, 그다음 정산하기도 가장 편리하고 새학기 시작 바로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2월 28일이 1년 중에 가장 비싼 날이라고 해요. 너도 나도 이사하기 좋은 날. 네, 그래서 그날을 보통 따내셨네요, 조 대표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잘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이사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 가장 좀 절약을 하려면 평일에 이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게 보통 9와 0이 들어간 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고들 한다는데 그날을 피해서 이사를 잡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잡으실 수가 있어요. 0과 9가 들어간 날이 손이 없어요? 네.
그날을 양력으로? 피해서 양력으로? 네, 그냥 숫자상으로. 아, 네. 9일, 19일, 네, 네, 네. 29일 이날은 손 없는 날이라 10일, 비싸고. 뭐 20일, 네, 10일, 20일, 30일도 비싸고. 네, 토요일, 일요일도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주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싸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그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사를 할 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 대출 서류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은행 가서 직접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예. 뭐 또 뭐 회사나 또는 등기소 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닐 일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가야 하는 곳만 그냥 오프라인으로 찾다 보면 적어도 최소 4군데 이상을 가야 돼요. 이사하는 날요? 이사 전에. 전에 네. 어딜 가야 되죠? 은행도 가야 되고요. 뭐 대출 등기소도 가야 신청하려면. 되고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주민센터도 양쪽 주민센터를 다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뭐 구청이나 이런 데들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최근에 보니까 그 서울지갑이라는 앱이 서울시에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예. 이 서울지갑이라는 앱 안에 보니까 이사온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네. 이 이사온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확정일자 확인, 뭐 전입신고 그리고 뭐 그 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예. 여기에서 다 원클릭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등본이나 초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24 앱으로 연결을 시켜서 예. 거기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은 것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은행이랑 제출을 바로 하면 돼요. 네.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굳이 은행을 직접 가거나 하지 않아도 인쇄 안 해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 실제 담당자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보낼 수 있다 여기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은 미리 사전에 그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터에 견적을 받거나 하기 전에 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큰일이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큰일이었는데 이게 결국 버리려면 작은 것들이야 쉽지만 예.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 도움 없이는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가구 같은 거. 네. 네. 침대,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형 폐기물을 버려야 할 때는 이런 재활용 센터나 이런 데 문의를 하면 직접 수거를 해가기도 하지만 백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백이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빼기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할 때 때. 빼기. 예. 예. 그래서 직접 버림 또는 내려드림 그다음 중고 매입 이렇게 이제 내려드림 프로 이렇게 해서 4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직접 버리는 거는 그냥 직접 버릴 때 스티커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버리는 스티커를. 예. 거기에서 그냥 스티커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 이 앱에서. 네. 예. 뭐 일반 그 마트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는 거랑 주민센터에 사는 거랑 스티커 가격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사서 그냥 똑같은 가격에 파나 봐요. 그냥 내가 직접 밖에다가 배출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예. 내려드림 같은 경우에는 큰 제품들의 경우에는 힘이 없으니까 예.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사다리차가 와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밖에 버리고자 하는 배출하고자 하는 그 제품 사진을 찍어서 이 앱에서 올리면 예. 그거 제가 얼마에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사용자나 회사들이 경매를 합니다. 이렇게 예. 이제 그 견적을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네. 해주시는 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버리기는 좀 아까운데 이거를 좀 팔 수는 없을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는 제가 얼마에 중고로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고 힘만 빌려서 내려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배출한다면 스티커만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앱이 있어서 예. 이사하기 전에 버릴 거 처분해야 될 것들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네, 수거 날짜랑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면 예. 예, 견적이 오고요. 그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내야 될 거 다 내고 네. 뭐 관리비,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등.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실에서 한꺼번에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관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있죠. 예. 스마트 한전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으면 네. 그 앱에서 이사를 가니까 언제 날짜로
이제 요금을 정산해달라고 네. 하면 예. 그 앱에서 모든 게 다 가능. 정기 요금은 스마트 아. 한전에서 가능하고요. 거기서도 바로 납부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도시가스 앱을 다운받아서 예. 이사 관련 탭을 선택을 하면 요금을 바로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예. 저도 이삿짐 센터를 찾아보면서 브랜드를 많이 이제 먼저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어떤 팀이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예.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삿짐 센터를 예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평판이에요. 결국엔 이 서비스 이 팀을 경험해봤던 분이 올린 평판. 그걸 보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평판이 올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평판을 공유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업체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다이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실제 이용자가 계약한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하면서 실제 이용자가 이 가격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친절했는지 예. 뭐 전문성은 어땠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예. 그리고 오신다고 했던 인원대로 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앱이 있어서 제가 예. 선택한 어떤 이사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그 업체의 그 평판을 좀 보시면 그 업체도 팀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 팀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의 평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업체들만 나와요? 즉 예를 들면 대한이사의 조현경 팀장님 네. 이렇게 나옵니까? 그 팀의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팀, 네, 지역이 사실은 중요하죠. 지역의 무슨 네. 팀? 네, 상암동이라고 하면 상암동의 어떤 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팀장님만 갖고 멤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멤버는 갖고 팀장님은 또 다른 데 바쁘신 일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예. 최근 그 뭐 한 달 정도의 그 업체의 그 평판을 보게 된다면 사실 거의 고정된 분들이 왔다 갔다 뭐 월요일 날도 했다가 토요일 날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은 고정 인력들로 제휴되어 있는 인력들로 하기 때문에 네. 한 달 동안의 평판을 쭉 훑어보면은 대충 그 업체의 평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건요. 제가 예전에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어느 집은 잘해드릴 수 있고 네. 또 어느 집 가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그 집은 그 집 상황에 따라서 네. 짐이 많거나 그러면 같은 팀이 가도 잘 안 되고 네, 잘 안 되면 막 밤늦게까지 막 힘들게 짜증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검증해보자고 해서 네. 그나마 이런 평판들을 좀 보면 뭐 안 본 것보다는 좀 나을 나을 수 수 있으니까.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포장 이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룸이나 1인 가구 또 짐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직접 짐을 다 싸고 짐차나 이걸 옮겨주실 분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꽤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짐싸, 짐카 이런 서비스 앱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짐을 싸기만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요. 아, 예. 짐카랑 드라이버 운반해 주실 한두 명 정도만 선택할 수 있는 짐이 적을 때. 네. 예. 그런 앱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이제 바닥을 보강을 이사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파손시키거나 하면 안 되니까 뭐 끌거나 할 때 바닥을 뭔가 이제 그 상처를 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예. 뭐 바닥 보강 자재는 어떤 거를 쓰는지 그리고 허가받은 업체인지 예.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식대를 내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예. 이런 게 좀 민감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덧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하고 하는지 방역 패스는 다 갖고 계신 분들인지 이런 예. 것들을 실제로 이런 이사를 자주 다니는 원룸이나 그런 그 독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사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사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다 그
평판으로 어떤 메뉴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확인할 수 예. 있도록 오늘의 집 같은 그런 앱에서는 이사 서비스를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사 서비스를 별도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은 아무래도 그런 20, 30대 젊은 예. 원룸이나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하게 이사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팀은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더 씻는지 안 씻는지 네, 이걸 그래서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고객들의 리뷰도 같이 제공을 하는데 그 예. 리뷰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인증까지 같이 예. 보여주면서 예. 이런 리뷰를 또 진정성 있는 리뷰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2차, 3차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사 업체가 그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이 방역 때문에 좀 참여 인력이나 이런 경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는 2차, 3차까지 맞은 분들이 꽤 있고 또 마스크도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2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상태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사하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포장 이사를 해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엔 포장 이사면 다 정리까지 해주시는 게 포장 이사였는데 네. 결국에는 또 다시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사 후에 하는 청소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같은 날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예. 그 이삿짐이 나가고 들어올 때의 그 틈새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때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 청소하는 분들을 찾을 경우에는 뭐 숨고나 예. 뭐 미소, 청소연구소 이런 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청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원하는 날짜랑 시간을 정해서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오는지 멀리서 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디서 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용만 싸면 되는데 예. 그래도 시간을 못 맞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실은 2시간, 3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사 가면서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죠? 네. 그 전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세금 받아서 내주고 다시 그 전세금 새 주인한테 넣고 해야 되니 네. 월세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하루 이틀 비워도 될 텐데. 네. 그리고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9와 0이 들어간 날이라고 하네요. 양력이 양력 아니라 아니라. 네, 음력이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예, 많은 문자 네. 다 맞는데 이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청소 전문가나 정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단순히 내가 청소나 정리를 잘 못해서라기보다도 한번 전문가들의 손을 이사 후에 얻은 후에 예. 그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옆에서 좀 보면서 이걸 루틴으로 좀 루틴으로 일상에서 좀 깨끗하게 이번 배우자 기회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정리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로그인디 조형용 대표였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